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떡국 잘 드셨나요? 예, 네. 떡국 맛있게 먹었는데 네. 언더스탠딩에서 빨간 사과를 얘기하니까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언더스탠딩보다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콘 채널에서는 교도소 쇼핑몰, 이야, 맞아요. 네, 교도소에서 만든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압권 채널에 아콘 채널에 쇼츠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하게 다룰 반도체 이야기도 좀 상세하게 롱폼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경제 기사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올려주시면요. 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트먼 오픈 AI CEO가 7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촉각을 곤두서게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이야기부터 한번 전해드리면 샘 올트먼 CEO가 자체 AI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상 최대인 7조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조 달러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300조 원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가늠도 안 되잖아요. 네. 와닿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9,300조 원이면 1경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천문학적 투자 규모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매출액이 5,270억 달러, 약 701조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2030년이 돼야 매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2030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의 7배에 달하는 규모를 투자 유치하겠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판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천문학적 규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올트먼 CEO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을 만나는 등 오일머니 확보에도 나서고 있고요. 또 세계 파운드리 1위 회사인 대만 TSMC와도 수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을 보유한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 사이에 한국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고 또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부문장을 비롯한 삼성 반도체 경영진과 면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오픈 AI 위주로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행보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은 너무 높습니다. 이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AI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고요.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진영을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9천조를 가지고 고작 엔비디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엔비디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즉각적인 좀 반응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가격 낮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국내 반도체 업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HBM 시장을 지금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두 기업의 HBM 시장 점유율 합치면 9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트만 CEO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생태계를 하나를 더 구축하게 된다면 그만큼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긴 한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올트먼 CEO가 TSMC와 손을 잡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TSMC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외신들이 지금 전망하기로는 지금 7조 달러를 이제 투자 유치를 해서 그럼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를 보면은 일단 전 세계에 10여 개의 생산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운영을 TSMC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와 TSMC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긴 한데요.
이렇게 우려도 있고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아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면 이건 분명 TSMC한테만 맡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때는 분명 삼성 파운드리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는 분명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많은 시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9천조 원이면 네. 사실 이렇게 뻥을 치려면 세게 쳐야 돼요. 네. 이게 뭐 7조 달러 왜 7조 달러인지 모르겠어요. 10조도 아니고 딱 떨어지게 10조 달러 부르지. 네. 굳이 7조 달러라고 부르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어떤 상징성을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건데 사실 이 상황에서 뭐 TSMC한테 운영을 뭐하러 맡기나 싶기도 해요. 그럼 TSMC 몇 개를 살 건데 네. 물론 안 팔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사게 되면은 최소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안 받아줄 겁니다. 반독점. 예, 암하고 엔비디아 합치는 것도 안 받아주는데 그걸 뭐 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역시 사람은 구라를 치려면 좀 세게 쳐야 된다. 네. 그래야 전 세계의 뉴스들이 다 이거 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분석이랍시고 해야 되고. 아, 저희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그렇죠. 조회수 좀 나오나 싶어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 AI가 대세이고 오픈 AI가 워낙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은 뭐 누가 귓등으로나 들었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 참 난놈은 난놈이다 네. 싶습니다. 네. 그럼 HBM 관련한 전망 관련한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은 아무래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조만간 치열한 가격 경쟁에 돌입할 거다라고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시장조사업체 욜그룹이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글로벌 HBM 출하량이 지난해 4엑사비트였고 올해 7엑사비트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고 2028년에는 7배인 28엑사비트까지 올라갈 거다. 네. 연평균 45%씩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매출 규모 같은 경우도 올해 90억 달러에서 28년에 24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HBM의 출하량은 전체 D램 시장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 98%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비중이 28년 되면 한 5.3% 정도로 높아질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HBM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일반 D램의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 비중으로 보면 10% 가까이 됩니다. 네. 물론 작년에 D램이 워낙 안 좋았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HBM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D램을 쌓아놓는 거긴 한데 그러면 그냥 그거 10개, 12개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해서 네. 그럼 D램 하나 곱하기 12개 해서 그냥 위로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뭐 1000개가 넘는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거를 패키징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5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D램 5개 쌓아서 되는 거라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다양한 기술들을 혼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배 정도의 가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욜그룹은 HBM 가격이 D램에 비해서 500% 이상 높고 범용 D램에 비해서는 6배 높은 가격대다. 근데 28년이 되면 주류 D램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가격대로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3배 정도 높은 가격대로 내려오긴 내려와야 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AI 확산에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D램 용량당 가격 전망을 보면은 기가비트당 1.43달러였던 반면에 28년이 되면 0.86달러로 뚝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시장 경쟁과 양산 기술 발달을 꼽았습니다. 네. 물론 지금 아까 전에 뭐 전체 시장의 80%가 엔비디아고 뭐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90% 이상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뭐 사실 거의 대부분 하이닉스라고 그렇죠. 봐야 네. 될 거고요. 네. 삼성전자는 뭐 시험용 정도 매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5세대 HBM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은 출혈 경쟁, 이른바 HBM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D램하고 HBM은 그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완성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좀 가격이 좀 안 돼 얼마 이렇게 만약에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는 네. 거의 이렇게 뭐 저기 어디야 동대문에서 그 옷뛰기 하듯이 네. 킬로그램에 얼마 이렇게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커머디티화돼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은 그 단품 가격은 굉장히 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HBM 같은 경우는 이게 HBM 따로 있고 뭐 GPU 연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GPU 연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HBM을 묶어서 얘를 통으로 묶어야만 하나의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만들 때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율 개념을 보더라도 이게 D램 수율이 뭐 몇 퍼센트다, 뭐 연산기 수율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연산기도 멀쩡하게 생산이 되고 D램도 HBM도 멀쩡하게 생산이 돼서 두 개를 붙여도 수율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첨단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 스펙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2기가짜리 D램을 8개를 쌓으면 16기가고요. 거기다가 이걸 8개를 붙이면 96기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엔비디아 GPU의 스펙을 보면은 네. 96기가라고 안 나오고 80기가라고 나와요. 뭔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6개 중에 1개는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왜 작동을 안 하냐라는 것을 알았다면 고쳤겠죠. 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수율이 몇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HBM이 나중에 좀 더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GPU를 그 비등할 수 있는 AI 반도체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HBM 수요는 엔비디아 수요와 거의 동일하겠네요.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물론 뭐 26년, 27년엔 뭐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그 저희 같은 구락분들이 전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술단에서는 네.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어떤 시대를 좀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그 D램 때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어떤 경쟁을 했냐면 그 생산 단가를 그러니까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경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손해를 보면서 팔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남들 다 죽고 나면 그때 가서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엔비디아와 경쟁할 만한 AI 반도체 회사를 누가 만들 것인가 네. 그리고 거기랑 어떻게 메모리 분야에서 협력할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혼자 잘해가지고 그 D램 생산 원가를 낮출까라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져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쟁 상황과 이전의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좋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글로벌 파트너십의 대상은 뭐 TSMC가 될 수도 있고 여기 패키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소재 장비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지금은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첨단 분야에서 누가 여기서 승자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승자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경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먼저 갔다라는 건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경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진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리더십 네. 정말 그 최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야 이게 하다가 누구 되는 쪽으로 붙자?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네. 진짜 될 만한 애랑 붙어서 미리부터 해야 된다.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분야의 최고가 된 것도 네. 그때 뭐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것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샘 얼트먼이 뭐 7조 달러, 뭐 9천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그걸 만들어내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냥 거시적인 것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진짜 이 씨앗을 누가 뿌리고 있느냐, 그 씨앗을 뿌리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AI 반도체 시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근로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그리고 오래 일하는 근로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래 일하는 한국인도 옛말이라는 경총의 이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이제 OECD 평균 수준까지 우리나라도 내려왔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경총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한국 경영자 총협회이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보긴 해야 되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연구 자료를 내놨습니다. 한번 표 보시면요. 이 표에서 나오는 검은색 그래프, 검은색 선 그래프가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 비중의 트렌드를 이제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가 OECD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OECD 평균에 비해서 36%포인트 이상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이 되자 한 1.8%포인트 정도? 뭐 적으면 한 0.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이제 OECD 평균보다도 좀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뭐 기준 1은 뭐고 기준 2는 뭐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통계로 잡는 근로자의 시간 기준이 있을 거고요. 또 OECD가 통계를 잡고 있는 근로자의 시간 기준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총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장시간 근로자 통계와 그 다음에 OECD가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장시간 근로자 통계랑 개념이 가장 유사한 두 가지 기준을 잡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통계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계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숫자의 수준보다는 장기 시계열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기간 시계열로 봤을 때에는 확실히 장시간 임금 근로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경총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 통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주 52시간이나 주 60시간이나 이렇게 시간 기준으로 이 근로자 정책을 많이 세워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장시간 임금 근로자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걸 봤을 때 이제는 근로시간으로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총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류의 통계를 많이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고용의 유연화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통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장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옛날보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저임금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했던 산업 구조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산업 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지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제 52시간 하지 말고 뭐 56시간 합시다. 뭐 이거를 조금 더 뭘 합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맞게끔 산업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클락슨 리서치에서 그 수주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초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 목표를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우리가 이제 그 더 이상 저가 수주를 가지고 중국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조선업 출입을 할 때도 항상 매달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1등이 중국이냐 한국이냐 네. 이걸 가지고 많이 써서 뭐 뺏겼다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확실히 중국과 경쟁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57만 CGT 9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가 줄었습니다. 네. 한국이 38%를 수주했고 중국이 58%를 수주해서 20%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과거 같았으면은 야 한국 다 망했다 중국한테 다 뺏긴다 막 이런 얘기 할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기업들이 먼저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실제 숫자를 보더라도 그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암모니아선이라든지 LNG선의 몸값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 발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금 이게 그 저부가 가치 선박과 고부가 가치 선박이 차이가 생기고 있다라는 네.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보다 24%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LNG 운반선 중에서도 17만 4천 세제곱미터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네. 그런 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주로 수주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은 메탄올 추진선 쪽이
좀 많아요. 오. 그러니까 메탄올은 아무래도 그 LNG라든지 여기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가야 되는데 네. 메탄올은 그렇게까지 낮은 온도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 난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수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저기 카타르 네. 에서 이제 대규모 수주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기업,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네. 과거에 그 물량 기준으로 했던 그런 평가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수주 실적, 그러니까 수주 목표치를 좀 줄이면서도 사실 나쁜 평가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부동산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난 1월에 어떤 뉴스를 전해드렸었냐면 역대 최악의 착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나온 뉴스는 LH가 올해 인허가 10만 5천 가구 그리고 착공 5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연이 있는 건데요. 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0만 5천 가구의 주택 인허가를 하고 또 5만 가구의 건설형 주택 착공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올해 업무 계획을 확정한 건데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1월에 제가 뭘 전해드렸었냐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아파트 착공 건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3만 3천여 건의 아파트 착공 건수가 작년 11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였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어느 정도 착공 실적이 부진한 거냐면 뭐 그 전년도에 뭐 27만 건, 그 전전년도에는 38만 건, 뭐 아무리 적은 해라고 하더라도 20만 건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착공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올해 착공이 줄어든 거는 당장 올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 착공은 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분양하고 이제 준공이 완료되는 데까지 한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났다는 거는 대략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주거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LH가 일단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10만 가구 하고 그리고 착공을 5만 가구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작년에 비해서 한 25% 늘어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만 가구 착공은 지난해 대비 약 4배 이상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LH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정된 사업비 가운데 35%를 1분기에 집행하고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도 발표했고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착륙 지원 관리 등을 위해서 PF 사업 부지 선별 매입 등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LH가 뭐 착공 건수가 좀 민간 쪽에서 좀 줄어들게 되면은 네. 그거를 조금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제목이 건설주 분석 포기한 증권가 추천할 종목이 없다. 다음 헤드라인입니까? 예, 네. 제목이 막 리포트 제목이 건설주 아직 바닥 아닙니다. 그리고 쉬어가기, 네. 관망, 아. 뭐 이런 사실 요새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예전에는 아무리 좀 안 좋아도 그냥 보통 그냥 매수해 놓고서 목표가를 좀 안 높인다거나 뭐 이런 나쁘지 정도. 않은 멘트를 썼죠. 예, 근데 지금은 증권가가 거의 대부분 중립 의견으로 다 모으고 있고 네. 그 이유를 당연히 갖고 있는 부분은 미분양입니다. 그 지난해 12월 미분양이 전월 대비해서 7.9% 늘어났고 일반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어서 미분양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분양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는 수익성이 안 좋게 되는 거고 결국은 착공할 때도 네. 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건설사 대부분 이익 추정치를 하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뭐 하나증권, 다올, 뭐 신한투자증권 투자 의견 중립 사실상은 매도 의견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뉴스를 꼽았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네. 전형적인 저PBR 주식이 건설업종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건설업종이 그 저PBR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서도 증권가에서는 이게 저PBR이라 뭐 좀 온기가 돌 거다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저PBR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낮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이제 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건설업을 추천하는 건 좀 아니다. 아무리 저PBR이라도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광경인 것 같아서 좀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단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딥커플링, 그러니까 공급망 분절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서 지금 보니까 중국의 상품 교역에서 한미일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이게 맥킨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저희 권 팀장님도 거의 2년 전부터 얘기해줬던 것이 숫자로 드러나게 돼서 한번 뉴스로 갖고 왔고요. 다음 단신도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는 테무 관련한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미국에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경기도 경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30초에 93억 1천만 원. 누굽니까? 3% 뉴스룸 3초 광고 93억 1천만 원 테무가 차지했습니다. 이야. 테무가 연간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사실상 미국의 광고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에 대한 효과로 미국 시장 진출한 지 1년 만에 테무의 이용자는 8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 이게 1년 전에 80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100만 명이다. 네. 그러면서 아마존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광고비가 인상이 되면서 여기 나머지 커머스들도 많이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모바일 인덱스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도 네. 1월 테무 애플리케이션 신규 설치 건수가 222만여 건으로 전체 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 알리테무의 어떤 그 공격적인 네. 마케팅은 이제는 정말 굳이 진짜 공격적으로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이랑 한국에 굉장히 쏟아 부으면서 이커머스 분야에서 굉장히 큰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연휴가 지난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